오늘은 다가올 미래부의 흐름에 곽수종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재직하고 또 미국 캔자스주의 공무원으로 생활을 한 바도 있고 학생들을 또 가르쳐서 마지막으로는 조지 메이슨 대학 한국 송도 캠퍼스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마지막으로 해서 중소기업체 또 부회장으로 현장을 또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고, 최근에는 연구소 리엔경제연구소를 만들어서 제 공부도 하고 많은 분들과 이렇게 사랑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박사님 이번에 다가올 미래 부의 흐름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네. 이 책은 좀 어떤 계기로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점을 가면 요즘 제가 그 경제 관련된 서적은 읽을 책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없더라고요. 예, 왜냐 그러면 뭐 주식 투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부동산 투자 이렇게 경매 투자 경매에 관한 뭐 지식 대부분 이런 말씀들인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시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책은 제가 이렇게 크게 스스로를 추천해 보고 싶은 책이 없어서, 만약에 제가 이제 독자분들을 이렇게 만난다면 어떤 말씀들을 해드릴 건가, 관심은 이런 혼란의 시기에 불확실성의 시대에 인간적으로 가장 자기의 자산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게 본능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충족을 시키면서 또 미래에 내가 자산을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증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알려고 하면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또 어느 산업에 집중이 될 것인지를 미리 좀 알아내면 그거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더 하셔서 자기의 확신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면 투자, 또 공부를 하시면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인간이 찾아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제 책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어떤 산업이 유망 산업인 것 같다. 뭐 다 아시잖아요. 4차 산업혁명, AI, IoT 다 아시는데 그 관련된 또 기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우리가 뭐 외국인들이 오셔가지고 또 학자들을 통해서 이런 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밖에는 모르지만 어느 가라지에서 어느 창구에서 지금도 뚝딱뚝딱 거리면서 젊은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또 모르는 분야가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 돈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을까, 그거를 제대로 읽어낼 수만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다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박사님께서 네. 지금 현재 우리의 그 현재 상황이 그 네 가지 변수로 좀 책에서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고유가, 이렇게 네 가지인데 요즘에 좀 시장이나 이런 흐름들을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쓴 죄로 유튜브 방송에 한 4곳을 이제 다니면서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이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한 게 아니고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저 자신도 최소한 2~3년 전에는 이 가능성을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하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려버렸으면 이 돈 가치가 떨어진다. 돈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물건 가격은 올라간다. 이 정도는 다 예측을 해요. 근데 이제 무엇을 예측을 못했느냐? 팬데믹이 이렇게 2020년 이후에 전 세계를 휩쓸 거는 예측을 못했죠. 이건 이제 천재지변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발생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천재지변이라고 하면 전쟁, 지진, 뭐 홍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형태는 예측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측이 가능했던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돈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라고까지 했는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이제 더 얹어진 것들이죠. 한 2개가 더. 근데 이게 파장을 더 크게 했다 그럴까? 그러니까 앰플리파이어라 그러는데 확성기처럼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들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뭐 이거를 뭐 3년, 4년, 2년 전에 예측을 했으니까 내가 유명한 경제 이런 뜻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시경제를 짚어보면 예측할 수 있는 거에다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터지는 바람에 리스크가 상당히 확장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랬으면은 그게 당연히 뭐 그게 2년, 3년 꼭 그 뒤는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었고, 그러면 그걸 보고 뭐 예를 들어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적당히 빠져나왔으면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뭐 근데 이제 말은 저들이 이렇게 쉽게 하는데 2020년 트럼프의 마지막 재임 기간 때만 하더라도 주가 다우지수가 36,00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에이 뭐 설마 더 빠지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생각이. 그리고 또 제가 뭐 2, 3년 전에 외부 강연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뭐 100명을 청중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도 그 중에서 10분 내외로 제 말을 믿지 않으시겠어요? 그 분위기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강연장에서는 맞아 그러면서 준비해야 돼 그러다가 딱 강연장 밖을 나오면 일상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체크를 잘 안 하잖아요. 넘어가다 부르면 1년이라는 세월이 훅 지나가 버리고 이제 개인적인 차마다 그런 게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채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이 위기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지금이 위기고요.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회일 거예요. 왜냐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러셨어요. 저보고 왜 박사님은 다른 채널에 가서는 희망가를 불러주시더니만 왜 이 채널에 와가지고는 망했다를 불러주시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망한까지는 아닌데 지금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기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70년대 이후에 발생하면 한 2, 3년 가더라. 그러면 2, 3년 뒤에는 다시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 라이브캣 바운스가 될 수 있으니 확률 통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희망을 보고 준비를 해야 될 시기다. 그러면 그 희망을 보고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100명이면 100명 다냐? 그렇지는 않을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대비해서 현금을 가지고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탄이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분들한테는 이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점을 지금 위기라고 보시는 분들은 늑대 소년이 아무리 늑대가 온다 그래도 피하지 않다가 진짜 늑대가 오는 순간에 늑대가 온다 그랬는데 거짓말 한 걸로 믿고 안 믿고 있다가 결국은 당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수많은 경제학자나 또는 뭐 경영하시는 분들이 뭐 위기 온다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소 뒷걸음치다가 쥐잡는 격이야. 저 사람은 맨날 시계바늘 12시도 뭐 하루에 한 번은 맞아. 이런 식의 이야기만 하던 사람이 생각했다가 이번에는 정말로 뚱 터져버렸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위기가 온 거죠. 네. 그죠? 진짜 위기가 온 건데, 그러니까 주택 세 채, 네 채 가지고 있던 분들은 또 팔아야 되는데 팔지 않고 있다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원리금이 상한이 커지니까 이제 그런 각자의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근데 이거를 자기한테 어느 방향으로 자기가 현재 위치하고 있느냐는 그럼 본인이 제일 잘 알죠. 뭐.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를 기회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지금이 충분히 싸다고 판단을 하실 거고 아니면 이제 위기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그 전자의 경우 기회다 그러면 이제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또 시나리오가 갈려요. 자, 사야 되는 시점이다. 이게 큰 대목에서는 합의를 하겠죠. 더 떨어질 거다. 아니면 나는 5% 더 떨어지면 살 거다. 나는 무작정 기다릴 거다. 나는 2023년에 제일 어렵다고 하니까 연말까지 갈 거다. 사람마다 수많은 또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 중에 어느 것을 택하냐가 또 이제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개인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거는 개인차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경험과 공부한 깊이와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그거죠. 그거를 곽수종의 입에서 정답을 캐치하기를 바란다. 이거는 한국 교육의 폐에서 나오는 부작용이고요. 왜냐하면 정답을 일러주고 외우고 있다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암기식 세상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초간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상황에 순응하고 같이 바뀌려고 그러면 스스로가 지혜를 습득을 하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 유튜브 컨텐츠 올라가고 댓글 이렇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싸우는 게 어떤 분들은 이제 내년이 힘드니까 말씀하신 대로 더 기다렸다가 사야 된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뭐 떨어져도 이제 10%다. 아직 뭐 2200인데 떨어져봤자 2000인데. 뭐 그런 식으로 논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현금이 좀 많으신 분들은 뭐 조금 살 수도 있는 것 같고 좀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뭐 그냥 좀 관망을 하다가 사도 될 것 같고. 이제 자꾸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야 되는 시점에 대해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주셨거든요. 지금이 싼 가격이니까 지금 사는 게 좋다. 어쨌든 뭐 무릎하게 사서 저점을 모르니까 지금이 저점 아니겠느냐. 또 어떤 분은 아니야 10% 더 떨어질 거야. 그럼 근거가 뭐니? 라고 물으면 미국 월가도 그렇고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2023년이 제일 어렵다고 해. 그럼 더 어려워지면 더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다렸다 사는 게 맞아. 그럼 언제까지 기다릴까? 이제 요 질문은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시나리오겠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확률과 통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예, 2023년이 진짜 더 어렵습니다. 지금보다. 예,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영어로 표현하면 the beginning of the beginning이거든요. 시작의 시작. 네. 그러니까 퍼펙트 스톰 이야기를 갖다가 2026년에 제가 한 적이 있었고 2016년이요? 2006년 그러니까 서프라임 위기가 나기 2년 전에 네. 제가 워싱턴 DC에 있을 때요. 그다음에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 금 가격이 제가 온수당 $2,000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S 대기업에서 믿지도 않고 그런 건 뭐 상상도 못할 시기였으니까 저는 미국 공무원 생활을 할 때고 사람마다 그런 판단의 그 다름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각자가 살아온 길과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제 경험으로는 지금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가 7월, 8월, 9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10%, 8%, 8%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뒷자리 뗄게요. 뭐 8.3, 8.2 뭐 이런 거는 0.2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의 크기가 중요하니까. 근데 연준의 목표 물가는 2%잖아요. 그럼 6%포인트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1979년 연준 의장이 된 폴 볼커가 14%, 15%대였던 물가를 연준의 목표 물가로 떨어뜨리기까지 금리를 20% 올렸단 말이에요. 예, 그 기간이 4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되면 서민 경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워싱턴 DC에서 C-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거리에서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도 70년대에. 레이건, 내려라. 그럼요. 금리 내려라. 못 살겠다. 그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도 폴 볼커가 눈도 하나 깜짝 안 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20%까지 올리면서 물가를 잡았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연준이 1.5%포인트 올렸고 아마 11월 달에 0.75 더 올릴 수도 있고 12월에도 뭐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그 기조는 작은 목소리들이 나와요. 이거 너무 올렸다가는 세계가 다 망해. 우리만 살자고 하면 안 돼. 우리는 미국이야. 우리 세계를 생각해야 돼. 이런 목소리들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대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세는 세상이야 왜 되든 말든 미국 경제부터 살고 봐야지. 각자 도생의 시대에 뭔 소리야 이러면서 지금 미국 연준과 월가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거에 합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합의라는 것도 그래요. 시청자분께서 아셔야 될 게 그냥 합의 그러니까 미국 나쁜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투자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달러가 올라가면 투기꾼들이 붙어야 안 붙어요? 우리나라 주식에는 안 붙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에는 안 붙지만 달러에 대한 투기꾼들은 붙는다고요. 그렇죠. 유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유가가 올라갈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유가에 투기 세력들이 붙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올라간다는 말은 투기 세력이 붙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부분적으로 투기 세력이 붙었다는 이 투기 세력들이 언제 돈을 뺄까? 이 시점이 우리가 볼 때 주가가 다시 반등한다는 시점 아니겠어요? 그죠?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릴게요. 주식 채널이니까. 자,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라기보다도 서서히 없애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왜냐? 주식 시장의 역사를 아시면 선물 시장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가격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어요. 시장 안에. 그러니까 공매도라고 하는 시스템을 둬서 기관들이 앞으로 이 가격이 오를 건가 내릴 건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를 했었을 거예요. 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공매도라고 하는 건 남의 주식을 빌려서 가격이 떨어질 걸 예측해서 판다거나 이게 공매도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작업이 옛날에는 선물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뭐 쌀 선물 시장이 19세기에 일본에 있었고 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주식시장이 처음 열렸을 때 선물 시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선물 시장은 저는 없었다고 봐요. 그러면 공매도는 필요악이었죠. 근데 지금은 선물 시장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상품 선물, 곡물 선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 그러면은 단순히 메탈 퓨처스 또는 메탈 옵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금 가격이 환율에도 영향이 주잖아요. 그럼 금리 시장과도 연계가 되잖아요. 그럼 금리 시장이 연계가 되면은 소비 시장과도 연계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곡물 시장과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곡물 시장, 금리 시장, 환율 시장, 뭐 메탈 시장 다 현물 시장이 존재하고 파생상품 시장이 존재하는 이 상황에서 이미 모든 거래 물건들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다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공매도까지 얹어준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만약에 주식 선물 거래소에 조금 관계되는 사람이면 이 문제성을 좀 심각하게 고려할 거라고 저는 봐요. 제기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많은 개인들이 기관이 하는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투기 세력이 되는 거잖아요.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팔아버리잖아요. 기관에서. 그래 놓고 가격을 잡아 당겨 내려가지고 또 저점을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프로그램 매매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또 사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이런 알고리즘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상대로 해서 특히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개인 투자가들이 이긴다, 승리한다는 거는 이거는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 흐름을 잘 타셔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시청하는 분들이 옹달 책방을 더 이상 구독 안 하시려고 할 것 같아서 네. 제가 말씀을 이렇게 행간을 잘 읽어보십시오. 네.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시청 여러분들에게 뭐 답 드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답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네. 제 나름대로는 이제 상식에 근거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흔히 많이 드는 예입니다. 앞으로 어떤 산업이 유망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시청 여러분들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유망할까라고 보잖아요. 그럼 이제 그 말은 제가 아까 이제 행간을 읽으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식에 관심을 가지시면 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우주항공산업에 관심을 가십시오. 그러면 이게 한국우주항공 주식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과 거의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예를 들면서 뭐 부품 소재를 만드는, 우주항공 부품 소재를 만든 제조업체, 이건 제가 잘 몰라요. 또 그 어떤 회사들이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고요. 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예컨대 이제 이런 거죠. 자동차, 전기자동차 그러니까 전부 다 배터리 그러잖아요. 그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이 관련되고요. 이 기술이 발전이 돼야지만 오래 가고 충전이 빨리 되고 안전한 배터리를 만들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앞으로 로봇, 드론, 신산업이라는 거 다 말씀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뒤에 저 쥐처럼 꼬리 달고 다니는 산업은 별로 없을걸요? 네. 로봇이 꼬리 달고 다니나요? 전기 충전기 달고? 그러면 다 배터리잖아요. 네. 그 배터리가, 로봇이 전쟁터에서 전쟁 로봇이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하루 좀도록 배터리는 충전돼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이제 앞으로 발전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기술이 중요하다까지는 다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배터리 기술이 중요하다. 제가 2020년 10월 달에 한국경제TV 방송을 시작하면서 며칠째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에서 광산업에 관심을 가지시면 어떻겠습니까? 오프닝에서 제가 그랬어요. 네.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말은 양극재, 음극재 이런 그 전해 물질을 만드는데 배터리에 리튬 철이 좋으냐, 아니면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가는 게 안전하냐. 네. 그러면 광물 자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네. 가장 많이 나오는 광물이 니켈, 리튬, 알루미늄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책에서 썼습니다. 오펙 회원국들이 있다면 배터리 산업이 이렇게 중요한 산업, 모든 드론도 배터리로 달릴 거 아니에요. 비행기도 배터리로 가는 비행기가 나온다잖아요. 그러면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안정성을 뭐로 담보하냐는 거예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될 거다. 그럼 그 기술 안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뭐냐? 니켈, 알루미늄, 리튬. 그러면 그 광산에 투자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툭 던졌는데 시청자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죠, 그 말씀이.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일일이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방송을, 채널을 만들어서 뭐 하나씩 설명드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자기의 기억 속에 오래 간직하고 경험치로 가지고 계시려면 시청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관계되는 회사, 또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을 놓고 봤을 때 또 분류가 가능하죠. 대기업이 앞서 있을까요? 중소기업이 앞서 있을까요? 중견기업이 앞서 있을까요? 당연히 대기업이 앞서 있죠. 왜? 자본과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과 자본적 자본이 제일 많은 데가 대기업 아니에요. 그러면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경쟁을 할 때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과 자본적 자본을 다 투입을 해버리면 걔들이 제일 앞서가지 않겠어요? R&D 기술력으로. 네. 그러면 또 분파를 해보세요. 한국 기업의 대기업이 기술이 많을까요? 미국 대기업이 기술이 더 우수할까요? 네. 당연히 미국 대기업이 우수하죠. 네. 그러면 한국 주식에 투자할까요? 미국 주식에 투자할까요? 아니, 미국 주식에 투자하지 왜 한국 주식에 투자해요? 네. 그렇게 파생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분석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박사님,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21세기 중반 이후 세계 질서는 백인대 아시아인의 경쟁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약간 지정학적인 그리고 세계 패권적인 그런 측면에서 좀 지금 좀 주식의 관점으로 혹시 대입을 해서 본다고 하면 이 구도에서 미국 주식,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아시아에 있는 기업들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더 좀 우위권을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1600년 중반에 네.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영국의 동인도 회사와 경쟁을 했는데 1600년도 중반에 아마 영국과 이후에 3번의 전쟁을 거쳐서 졌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주식회사의 금융시장이 영국으로 넘어가고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제 시작점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방금 주신 그 질문을 제가 왜 이렇게 대답을 드리냐 그러면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대한 그거는 아주 그 인류가 지구에 나타난 게 지구가 45억 년 됐지만 인류가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걸로 나타난 거는 글쎄요, 한 몇백만 년 전일걸요, 그죠? 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저 네덜란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영국이 패권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인도와 중국이 전 세계 18세기, 19세기에는 생산의 GDP 55%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역사가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겠어요? 그럼 첫 번째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질문이 뭐였죠? 저한테 주신 질문이? 미국 회인종과 황인종의 대결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대결이 일어났던 시점이 언제라고 역사에서 배우신 기억이 나세요? 가장 먼저요. 네. 동서양이 부딪힌 건 뭐 징기스칸 뭐 이럴 때일 것 같기는. 그렇죠. 네. 근데 4세기에 훈족이 침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침입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역사가 기록을 해서 하나의 이제 내려오면서 우리에게 보다 뚜렷한 증거와 물증으로 비춰진 거는 이제 훈족의 침입이 있었고 말씀하신 1220년대 징기스칸의 침입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동서양에 왔다 갔다 왕래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인류의 역사는 동서 간의 이동이 아니고 남북 간의 이동에서 동서 간의 이동으로 갔다가 다시 또 남북으로 이동으로 가요. 근데 그때 구소련의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이 죽고 후르시초프가 독일에다가 한 말인데 이건 제가 김종인 박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배운 이야기입니다. 후르시초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야 앞으로 미래 세계에 말이야 러시아는 유럽에 있는데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싸울 게 아닌 것 같아. 우리의 미래 전쟁은 저 중국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하고 이 백인종하고 싸움이 될 것 같아.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도 김종인 박사가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적은 이유가 그 훈족의 침입이나 그 다음에 징기스칸의 침입은 동서양 간의 문화의 어떤 그 전달, 발전의 계기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경쟁 관계라고 해석을 하면 좋게 해석하는 거고 전쟁 관계였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 희생이 따르는 거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는데 미래 세계에서 지금 G2라고 할 때 미국과 중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있어서 마치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어떻게 되고 하는 것 같고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미국을 디스하는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가 오히려 더 반감이 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는 거는 피상이니까 그 내용에서 어떤 본질이 숨어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책에서 제 책에서 그렇게 적은 이유는 미국도 G2를 이야기하고 지금 강달라 정책, 고금리 정책, 미국이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뭐 중국은 신경 안 쓰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페트로달러 이야기를 툭 던져버리고 페트로 위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을 때 전국적으로 이제 재미 딱 끊어질까라고 하면 징기스칸의 침입, 훈족의 침입과 같이 동서양의 대결 구도로 그냥 귀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주식시장이 암스테르담에서 영국 전전시장으로 가서 영국이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가 되고 제국주의가 되었듯이 만약에 미국의 주식시장 뉴욕 월스트리트가 베이징 월스트리트로 옮겨버린다. 그러면 달러 패권이 존재할까요?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조업 패권이 존재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자본이 뉴욕에서 계속 있을까요? 저는 안 할 거로 봐요. 결국은 미국은 그 모습을 이미 역사적으로 다 본 것이고 중국이 그를 그 글로벌 매니지먼트,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때 제대로 그냥 어느 정도 미국 우위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방법을 계속 찾아간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미중 간의 대결에서는 중국이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이 계속해서 이길 것 같다. 그래서 G2의 관점의 대결을 백인과 한인종의 대결로 해석하기도 하고 G2의 대결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그 되게 한 문장이 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정확히 인용은 좀 어렵지만 그 미국은 기술 이런 쪽을 제공하고 중국은 시장이 되고 한국은 이제 거기에서 소재 부품을 담당하는 그런 구도가 그렇죠. 갖춰질 것이다. 근데 과거의 아편 전쟁 때도 보셨지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공을 받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외로 나가서
시장을 개척하고, 그러니까 뭐 마르코 폴로가 오고 나가고 또 중국도 뭐 중국 인도로 가서 뭐 불교를 그러니까 그런 활동은 있었다고 봐요. 비단길이 페르시아의 이제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까지 연결이 돼 있으니까 또 몽골 침입이 헝가리까지도 발틱 반도까지 발트까지도 가고 했으니까 뭐 그런 거래는 있었겠죠. 근데 그 길을 따라서 간 역사를 놓고 보면 이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렇게 성장하도록 서양에서 미국에서 놔줄 것이냐. 그리고 중국이 시장 역할을 하는데 네. 쟤들은 돈이 들어가고 나면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잖아요. 그러면 저 확률 높은 돈이 들어가면 안 나오는, 지금도 외환보 예고가 3조 달러 세계에서 제일 많잖아요. 수입도 별로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저거 놔둬다가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첨예한 논쟁인 게 앞으로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볼 때 미국에 그래도 미국이냐 아니면 중국이냐 아세안 국가냐. 그거는 제가 단언적으로 제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2050년까지는 절대 미국 증시를 중국 증시가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것은 시청 여러분 제가 뭐 어떨지는 뭐 그러니까 왜곡돼 있다 편견이다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늘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합리적인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물건이 있다고 자 커피 있으니까 사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커피가 있다. 그럼 이 커피의 원두를 누가 만들 것이며 어느 나라 산이며 수입 관세는 어떻게 냈으며 이거를 몇 도에서 볶아야 되며 기술은 어떻게 바리스타 기술은 또 어떻게 될 거면 종이컵에 담는 게 맛있느냐 유리컵에 담는 게 맛있느냐 모든 풍미와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만들어지니까 상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밀조밀하고 세분화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시스템이 중요하거든요. 시스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으면 시장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왜? 뭐 적당히 합의하는 선에서 새로운 케이스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이 그런 잠재력이 없다. 그런 뭐 저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시장을 가지고 세계의 질서를 지배를 하거나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시스템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시스템이 천년 만년 걸리는 건 아니에요. 왜? 미국 같은 거 보니까 미국 경우에 300년도 안 돼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300년이 되었건 뭐 중국이 능력이 있으면 100년이 되었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더라. 그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시스템과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경제적 시스템이 200년, 250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꽃을 피우더라. 그러니까 중국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나는 봐. 근데 2050년까지 그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거는 어렵다고 본다는 거죠. 네. 그 혹자가 그 미중 패권 전쟁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나라가 위치한 게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굉장히 불리한 위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패권 전쟁이 앞으로 적어도 30년에서 50년은 지속될 건데 그러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제가 채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번 2, 3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2, 3년이 위기가 아니라 30년, 50년이 위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불리하다, 유리하다를 떠나서 네. 97년도에 삼성경제연구소에 있을 때 북한 통일에 대한 세미나 발표를 할 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발표자에게. 통일 왜 하려고 하느냐.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때. 저는 시청 여러분들 제 채널을 보시든 뭐 옹달 책방 채널을 보시든 제가 들은 분들의 그 인용하는 분들의 성함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지적재산권은 제가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냥 다른 사람 유튜브 채널 보고 자기가 습득한 것도 그냥 자기 이야기 하는 것처럼 막 해버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조금 이제 바꿔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예를 들면 96년도인가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 인구가 2,500만, 우리가 5천만. 그럼 그것만 해도 약 8천만 되지 않냐. 근데 동북 삼성에 우리 교포분들이나 이런 그 조선족이라 그러죠. 조선족의 인구와 전체 30만 정도 된다는데 전체 그 삼성, 그러니까 연영성, 길림성, 흥룡광성을 합치니까 약 한 2억 정도는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통일이 되면 3억 시장이 되지 않느냐. 네. 근데 이거를 그리고 또 고려시대, 부여, 발해시대에는 그건 다 우리 땅이었고요. 역사적으로. 우리 옹달 선생께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지도가 어떤 지도일 것 같아요? 자, 사회과학 지도다, 인류 문명사적 지도다, 전쟁 지도다. 어느 지도가 제일 중요한 지도일 것 같아요?
전쟁 지도가 제일 중요하죠. 전쟁 지도가 잘못 표시되면 저 엉뚱한 데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군사 지도로 봤을 때 대만 국립박물관에 있거나 중국 박물관에 있는 지도를 쭉 연구해. 그러니까 윤순봉 전 삼성 서울병원 사장께서 그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요. 그분이 하신 걸 보면 평양도 저쪽 지금으로 치면 어딘가요? 산해관이 있는 쪽에 평양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름을 많이 따왔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관이 한반도에 국한시키는 게 잘못된 것이지 우리의 당군 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동북 삼성 그 만주 시베리아 벌판은 우리의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그 민족이 이동 경로를 따라온 걸 다 따지지는 못하지만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 텐진 조약, 또 카스라 탭트 조약, 수많은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힘없을 때 야금야금 다 뺏겼잖아요. 그 땅을 어떻게 찾아오느냐도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통일을 제가 물으니까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관점이 그래요. 그러니까 방금 주신 질문도 우리의 지정학적 이치가 그러한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서 상황을 보면 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뚫고 지나가서 우리도 한번 거대한 국가, 거대한 영토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보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시스템적으로 일어나야죠. 교육이 있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안보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죠. 외교가 있어야죠. 왜? 독일이 통일할 때 보세요. 어떻게 통일을 했는지. 동서독이 그냥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서독이 30억 달러 주고 막 그랬어요. 동독에다가. 주면서 그랬어요. 야, 이거 우리가 그냥 주는 거니까 너들 알아서 해. 뭐 알아서 뭐 무릎 꿇어. 이게 아니었어요. 독일 서독 국민들이 우리 동포들에게 아무런 요구 조건 없이 드리는 돈이다. 이거 가지고 부흥하고 잘 살아보도록 한번 해라.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조건을 하다. 그 다음에 독일 통일도 누구누구 관련이 있어요.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그렇잖아요. 그 당시 소련이었으니까. 이 4대국이 최대 이해 당사국이에요. 독일 전쟁 일으켰잖아요. 프랑스 제대로 통일시켜 놓으면 우리 또 침범할 거 아니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의심점을 무마시켰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소련과 미국, 독일, 영국이 합의해 준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뭐 6자 회담, 4자 회담의 역사적 배경이 동독 통일을 그렇게 국회의원분들한테 나중에 옹달님께서 국회의원들 여기 혹시 나오셔가지고 이야기 토론하실 분이 계시면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 계시는 분한테 동독과 서독이 분리되어 있을 때 지도 하나를 놓으시고 통일된 지도를 놓으시고 통일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덮어 놓으셔야 되겠죠. 동독과 서독의 국경선을 그려보세요. 몇 분이 그릴 수 있다고 보세요. 옹달생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그리죠. 많은 전부 독일 방식을 따라서 통일을 해야 된다 하고 막 이야기. 근데 진작 자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과 서독의 국경선을 그려보세요. 못 그리거든요. 못 그리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약소국가고 뭐 낀 샌드위치고 그거는 이건희 회장이 그만큼 절박한 가운데서 나오는 국민들에게 드리는 계몽적 아이디어였지 그것이 진짜 우리가 샌드위치라서 샌드위치의 민족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치 보며 살자 이건 아니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국민들께서 잘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할 때는 곽수종이는 옹달 첫방에 나와서 무슨 말을 던질 때 물론 뭐 기획이 오래되고 이래가지고 숫자가 틀릴 수도 있고 이름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곽수종이가 갭 투자하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그래서 그건 제가 제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갭 투자 하시라는 게 아니고 비아냥된 거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쫄딱 망한다. 갭 투자 잘못하면 지금. 그거를 비유하는 거지. 아니 어느 제대로 된 사람이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시청자분들에게 갭 투자하라고 하겠느냐. 지금 그 말은 갈로 치고 갈로 닦고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씀 드리면 전 또 친삼성이고 친대기 아니에요. 옳은 말 한 건 옳은 말 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일본에서 전화를 해요. 이학수 비서실장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삼성 직원들 급여 올려.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아니 적어도 삼성에 다닌다면 삼성 배지를 달고 다니면 집 한 채씩은 다 있어야 되고 부모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겠냐. 그리고 해. 올렸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올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 올려야죠. 그래서 삼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삼성 정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삼성 정신이 옛날보다 많이 이렇게 퇴색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불안하다 그러고 삼성전자 주식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미 제가 볼 때는 거의 끝난 것 같다. 삼성전자 주식은. 왜냐하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시스템이 바뀌어요. 지금 퍼스널 컴퓨터 웹 2.0의 시대에서 6G가 가고 센서가 만들어지고 무인의 시대가 만들어지는 시대에 필요한 반도체는 설계 도면 자체가 다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삼성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아는 거는 별로 없어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들리는 게 별로 없잖아요. 시스템 반도체 엔비디아처럼 하고 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삼성이 지금 국민주가 돼가지고 4만 원대로 내려올 때까지 삼성에서 R&D 투자에 어디에 하고 있다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게 기업 비밀인가요? 그럼 기업 비밀이면 엔비디아는 왜 우리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디에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럼 미래 시대의 반도체는 어느 게 더 부가가치가 높겠어요? 이거 종이컵 만드는 부가가치가 높겠어요? 이런 빔을 쏠 수 있는, 빔을 탁 쏘면 여기 할로그램이 뜨는 이 펜을 만드는 게 부가가치가 크겠어요? 빔을 쓸 수 당연하죠. 그러니까 삼성은 끝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삼성이 끝났다 해서 삼성 주식이 사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거는 제가 과장되게 표현을 해서 그만큼 삼성에게 응원을 하자. 그러니까 삼성도 각성을 해서 분발하자라는 이야기지 삼성 끝났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이제 미래 산업으로 반도체, 전기차,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좀 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실 때 좀 미래 경쟁력, 앞으로 2, 3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경쟁력 차원에서 별로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저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한국과학기초연구원인가 또 이렇게 박사분들이 계시는 물리, 화학, 생물 이쪽으로 또 기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과학의 기초가 안 되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송영욱 교수가 하시는 말씀처럼 이 기초과학이 발전이 되려고 그러면 이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창의성이고 이렇게 상상을 많이 유도하는 교육이 돼야 되고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지금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미래를 그렇게 낙관하지 않는 이유가 교육제도 안에서 기초가 빠져 있다. 그 부분이 기초가 빠지면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저는 원천이 안 된다고 봐요. 원천 기술. 원천 기술이 안 되면 뭐가 안 되죠? 응용 기술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응용 기술 다 만들어내는데 핸드폰 접는 폴더폰 나오고 그거는 디자인의 응용이지 그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의 응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 게 그런 디자인의 응용, 하드웨어의 응용으로는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갑자기 성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리지니데라는 그 책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에베레스트 산 등반의 베이스 캠프가 몇 메다인지 아시죠? 굉장히 높다고. 한 6,000m 되는 데서 있습니다. 옛날에 19세기 초반에는 몇 메다였냐 그러면 2,000m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2,000m에서 6,000m 올라간 게 뭐 때문에 그렇죠? 장비가 그만큼 좋아진 거예요. 기술이 그만큼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발하자라고 할 때 우리가 과연 베이스 캠프가 우리는 3,000m에 있는지 6,000m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선진 독일 같은 국가에서 6,000m의 베이스 캠프를 칠 수 있는 건 기초 기술이 있기 때문에 섬유, 고텍스 이런 기술은 우리가 개발했나? 저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던 소리 못 들어봤거든요. 섬유 산업이 그렇게 발전했다고 하는 나라인데도 섬유 산업의 고어텍스를 우리나라에서 특수 소재, 특수 섬유를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다고 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SK에서 과거에 뭐 학생복 선전한 건 제 기억 속에 남는데 SK에서 광 케이블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옷을 입고 있으면 이 안에 있는 센서가 달려있어서 체온이 만들어져서 중앙 컴퓨터 시스템에 보내고 이런 내용의 섬유 개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제가 뭐 주식 분야의 애널리스트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경제 위기라는 게 보통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보는데 그 이면에 가장 기초의 그 실제 기업의 펀더멘탈 그 실제 역량까지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정답이신 거죠. 제가 지금 산업의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의 펀더멘탈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좁혀도 똑같아요. 경제 위기라는 게 보통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보는데 그 이면에 가장 기초의 그 실제 기업의 펀더멘탈 그 실제 역량까지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정답이신 거죠. 제가 지금 산업의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의 펀더멘탈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좁혀도 똑같아요. 개인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내 몸뚱아리 하나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족을 다스리고 가족을 못 다스린 사람이 어떻게 사회를 다스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줄여나가면 국가나 개인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국가가 하나지 대한민국이 두 개가 없잖아요. 근데 이 하나가
뻥 튀겨놓으면 국가가 되잖아요. 근데 개인이 봤을 때 이건 주식인 거죠. 국가는 전체 산업의 흐름인 거죠. 그러면 이 주식이 잘 되는가 못 되는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회사의 재무제표부터 시작을 해서 기술, 원천 기술부터 시작해서 어떤 회사와 협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또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걸 다 들여다보시고 공부를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이렇게 떠먹여주고, 유명한 일타 강사가 나오셔갖고, 내가 100만 원 가지고 30억 번 사람이요.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100억을 번 사람이요. 이런 분이 여기 나오셔갖고 여러분들한테, 자, 이 수익 투자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그 복이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은 100만 원으로 30억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사와 공부를 했을까라는 것을 보셔야지 저 사람이 던져주는 것을 암기했다가 그대로 따라한다? 저는 그대로 주식시장에서 같은 패턴을 가져가는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처음에 타이밍을 두고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들어갈 것이냐, 뭐 내년이 힘드니까 좀 더 기다렸다 들어갈 것이냐. 근데 그거는 부차적인 것 같고요. 네. 내가 그 들어갈 때 그 기업이 정말 그런 미래의 시스템적인 펀더멘털을 갖고 있는지, 그렇죠. 원천 기술이나 그런 기본적인 걸 갖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봐야죠. 그걸 먼저 봐야죠. 네. 그걸 먼저 보고 그런 의욕과, 그러니까 리더, 창업자가 창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관과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는가. 네. 아니면 그런 것이 없는가를 봐야 돼. 그리고 그 뒤에 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도 예를 들면 이제 그 타이밍이 언제냐, 지금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는 것도 앞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자기가 어떻게 이 시간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자본을 갖고 있느냐, 그런 걸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또 박사님께서 지금이 그 위기의 초입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라고 네.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그 가운데 구체적인 형태가 그 책에서 좀 언급해 주셨던 그 신흥국의 약간 도미노 그런 위기? 그런 것들을 좀 하나의 예시로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71년부터 제 책에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데 71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융제도, 국제 금융 질서가 바뀌는 게 71년부터예요.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가 되니까 책에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71년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세계 경제가 상당히 이제 부침을 많이 하는데 금리가 오를 때마다 보니까 세계 경제 위기가 다 났었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린 게 7번 정도 있었는데 71년도 이후에 거의 7번 다 위기가 났어요. 그리고 2008년 지나고 2015년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는 금융위기가 안 왔는데 세계에서 2010년에 팬데믹이 딱 터지면서 금리를 바로 낮춰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가 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9번 역사 속에서 금리를 급등시키는 역사 속에서 7번이 위기가 났어요. 그럼 확률적으로 위기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금리가 지금 여기서 멈출 건가 더 올라갈 건가? 다들 더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지금이 시작인가 지금이 끝인가? 이제 시작점인 것 같다. 그게 보는 게 맞는 것 같.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면 곽수정 박사 당신은 딴 데 가서는 뭐 지금이 뭐 좋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희망가를 부르던데 희망가 부를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제가 희망가 안 부르겠어요? 그래 부동산 떨어져라. 예, 뭐 다 아시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DSR 기준으로 하면 뭐 서영수 이사 같은 경우는 최고점 대비 40%는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아니, 더 떨어지면 저는 죽으면 되죠. 어떻게 죽어요? 갭 투자하는 분들은 갭 투자해가 죽는 분도 계세요. 제가 사례를 들어드렸어요. 제가 본 사례, 직접 경험한 사례를, 그러니까 제가 한 사례가 아니고 옆에 다른 분들이 한 사례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런 겁니다. 이 아파트가 3억이에요. 전세가 2억이에요. 그럼 제 돈 1억이 필요하죠. 그럼 1억을 넣었어요. 근데 이 1억을 넣었는데 은행 돈 1억을 빌려와서 넣었다 그러면 제 돈 하나도 안 들어갔죠. 근데 대부분 전세 들어오는 사람들이 1억 저당이 잡혀 있으면 안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뭐 1억을 갖다가 넣었다고 봐요. 그럼 제가 넣었어요. 자, 1년이 지났어요. 아파트 2년이 지났어요. 아파트 재계약해야 되죠. 그럼 이 가격이 5억으로 올랐어요. 그럼 전세 가격은 얼마가 돼요? 3억이 되겠죠? 네. 그러면 제가 1억 빌린 거를 원금해서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오롯이 은행 돈하고 은행 돈도 다 갚아버렸고 전세에 들어온 사람 돈으로 지금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2년 지나면 또 오르죠? 이게 갭 투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 착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고 돈을 모은 사람이 착하다는 표현이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냐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 타이밍이 언제냐 또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할 거냐. 자, 신용대출을
100만 원짜리를 넣어가지고 1000만 원짜리 주식을 샀어. 주가가 오르면 10배를 내가 먹는 거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내가 10배를 잃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투기를 할 거냐. 왜? 주가가 떨어져서 20% 되면 반대매매 신고가 뚝 들어오는데 이게 반대매매가 아까도 제가 공매도가 선물 시장이 없어서 나왔다고 했지만 신용대출 이 방법이 기관들은 공매도고 이쪽 수요자들은 신용대출이에요. 왜? 마진콜 들어오잖아요. 가격이 툭 떨어지면. 돈 현금 넣으라 그래요. 이게 마진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서로 작용 반작용을 하는데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되느냐. 그거는 운이지 어떡하겠습니까. 개인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좀 갭 투자를 해서 좀 좋은 내 거를 만드는 거는 상승장에서는 좀 가능한 건데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이제 조금 아이고 큰일 나죠. 네,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유 그러니까 뭐랄까 은유한 것이라고. 갭 투자하십시오. 갈로 열고 쫄딱 망하려면 갈로 닫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러면 언제쯤 갭 투자를 하고 하면 되느냐? 그거 저한테 묻지 마시라고.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네, 그 말씀입니다. 네, 근데 위기의 초입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위기의 초입이라고 하면 또 이제 위기 이야기를 하냐 그러는데 제가 외부 강연에서 2018년부터 제 책에 나오는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그 죽음의 아가리라고 하는 그 그림인데 그걸 2018년부터 보내드리면서 다우지수가 2020년 플러스 마이너스 1년에 악어가 이빨을 이렇게 닫듯이 폭락할 수가 있으니 조심들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00명 중에 10분이 그걸 알아들었겠냐 이 말이죠. 또 알아들었던들 실천에 옮긴 분들이 몇 분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박사님 이 신흥국이 이제 지금도 보면 스리랑카나 뭐 남미의 무슨 국가나 터키나 막 이런 데는 막 환율 문제든 IMF 실제 구제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막 번져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좀 미치지 않아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죠. 네. 제가 이제 위기의 시작이다라고 하니까 제 말씀을 쭉 들은 분들은 곽수정 박사는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인데 제가 위기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위기의 시작이라고 했지 더 큰 위기가 온다는 말씀은 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첫 위기가 있으면 첫 발자국을 띄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늪지가 될지 절벽이 될지 아니면 평평한 사막 땅이 될지 눈밭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불확실성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 불확실성을 영어로 리스크라 그러잖아요. 통계학적으로 볼러틸리티라 분산이라 그러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야 곽수정 박사가 the beginning of the beginning 이랬으니까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어. 맞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니까 제 채널을 보세요. 네. 온갖 채널도 좋지만 채널 명이 뭐죠? 제가 저기 메타 경제. 네. 그 메타 경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왜 메타라고 이제 메타버스에 메타도 하지만 우리가 행위상학을 할 때 영어로 메타피직스예요. 네. 행위학은 피지컬 사이언스고 그래서 이제 메타 경제라고 한 이름을 붙여봤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채널을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대화를 하실 때는 상대방의 그 입장을 어떤 식에서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했지를 보시는 거. 늘 암비교육만 하니까 던지는 것만 받아서 저런 말을 했다. 이거를 기억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온갈 스님도 제 말씀 이해되시죠? 저는 너무 위기라는 게 저는 이제 딱 위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가 그동안 들었던 위기의 그 기존 그렇죠. 정말 최악의 막 IMF 그런 것까지 가게 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생각을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미국이 서프라임 위기 때는 경험해보지를 못했어요. 당했어요. 그럼 2008년 이후에 미국 소비자들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경험을 했잖아요. 이거 부동산 투자 함부로 하다가 박살나겠구나. 미국 금융계도 함부로 빌렸다가 하면 박살나겠구나. 그럼 서로가 다 조심했겠죠. 그러면 미국이 지금 강달러 정책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미국 정부인들 사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안 해봤을까요? 그렇죠. 해봤겠죠. 네. 그러면 더 철저하게 해봤겠죠. 네. 그러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미국 경제 끄떡없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각자 도생의 개념에서 해석하면 너희들이야 죽든 말든 우리는 걱정 없어. 이 말로 해석이 될 건가? 아니면 우리가 끄떡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적정한 선에서 멈출 거야. 신경 쓰지 마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공부한 사람마다 해석 방법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국이 린스 트러스 신임 총리가 화탱 재무장관을 경질했어요. 네. 아니 감세 정책했다가 채권 시장이 막 박살이 나니까 그러면 영국의 CDS 프리미엄 국가 부도 프리미엄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안 올라가요. 크레딧 스위스 뱅크 CDS 프리미엄 막 올라가요. 300bp까지 막 올라가요. 그러면 은행은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위험해요. 개인 은행이 더 위험해요.
당연히 개인은행이 더 위험하죠. 여기는 돈을 빌려올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봐야 되고 국가에 돈을 찍으면 되니까 그렇죠. 또 빌려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영국이나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채권 시장 이야기들이 막 버블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주식이건 채권이건 부동산이건 지금 안전한 자산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달러밖에 없다. 이 이야기에 자꾸 몰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낮춰라. 더 올리면 안 된다. 더 올리면 미국만 살고 다 죽는다. 위기 난다. 이제 이게 막 퍼지고 살 붙어갖고 그 한때 오락 프로그램에 토니 무슨 외침 아니 무슨 외침이 있었죠. 머릿속에 외침. 이걸 낀 상태에서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 여러분들께서 오늘 책방에서 주식 이야기를 들으시건 부동산 이야기를 들으시건 뭐 경매시장 다 좋아요. 자산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핵심은 그분들이 해주는 말을 암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또 진짜 단편적으로 또 이 주입식으로 하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아 위기가 안 오는구나 또 이렇게 해석해 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지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일어나는 세계사적인 일에 또 주요 인사들의 입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해석해서 주는 것을 배우는 것도 좋은 일이나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자기의 확신을 갖는 게 첫 번째잖아요. 거기다가 곽수종이라는 사람 또 우리 훌륭하신 김영익 박사라는 분, 홍춘욱 박사라는 분이 해석할 때에 그 사람들의 관점이 어떻게 이거를 보더라를 자기 나름대로 딱 판단했을 때 자기의 주관이 생기는 거고 자기의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거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그 박사님 책에서 지금과 같이 주식시장에서 퍼펙트 스톰 공포가 확산될 이때를 네. 시기적으로 매수 시점으로 잡으면 향후치도 50% 수익을 내기에 저럴 시점이라는 것이다. 딱 이렇게 적어주셔가지고 네. 제가 50%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것 측면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외부 강의 나가는 그 시나리오 북에는 8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는데 네 번째 시나리오가 주가 지수가 1900에서 2200이에요. 지금 주가 지수가 머물고 있는 그때예요. 근데 그때 환율이 1,400원이에요. 예. 아, 그게 다 돼 있어요? 제가 되어 있어요. 제 시나리오에 있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2019년도에 제가 만든 시나리오에 그러니까 이제 강연 나가면 막 많은 분들이 막 카메라 들고 막 찍으세요. 저는 그냥 찍으시라고 놔두죠. 근데 그 뒤에 있는 수많은 변수들에 대한 내용은 모르시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읽어주시니까 자, 퍼펙트스톰 온다. 퍼펙트스톰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 저 구름이 와요. 제가 제 채널에서도 그랬어요. 자꾸 제 채널 광고를 너무 많이 하는데 제가 태그까지 넣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남태평양 지역에서 저기압권이 형성이 됐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강도 3이다. 오키나와에서 4가 됐네. 계속 일부해가 들어오잖아요. 지금 퍼펙트스톰이 올라오고 있네. 근데 올라오다가 기상청에서는 곧 내리게 온다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방향 바꿔서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퍼펙트스톰이 온다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퍼펙트스톰 와요 조심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눈밭일지 절벽일지 늪지대일지 사막일지 아무도 몰라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본인이 전문가들의 견해를 홍춘욱 박사나 김영익 박사님 전문가 견해를 들으셔갖고 자기 공부한 거를 딱 받아서 아 요거는 적어도 지금 투기 세력까지 합치면 여기 좀 과장되어 있는 것도 있겠네. 아니야 이거는 어느 정도 거야. 판단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어느 산업이 제일 먼저 반등을 할 것인가가 머릿속에 딱 나오지 않아요? 우리 옹달선 만약에 주식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어느 정도 자 나스닥부터 반등할 거 물론 다 같이 다우 나스닥 다 반등하겠지만 어느 게 더 반등해 보이 더 클 거라고 봐요. 나스닥? 물론 그렇죠. 나스닥이 더 크죠. 왜?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나스닥이 다시 반등을 하려면 무슨 조건이 딱 뉴스에 나오면은 확 뜨겠어요. 금리. 그렇죠. 네. 금리가 낮아야 벤처하고 스타트업 기업이 나오잖아요. 그럼 벤처 스타트업이 빵 뜨고 나면 한 2, 3년 뒤에는 다우가 떠요. 왜 그럴까요? 금리가 안정이 되고 물가가 안정이 되고 나스닥이 뜨고 벤처하고 스타트업이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죠? M&A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우 지수로 가는 거예요. 그 흐름이 그런 아까 돈이 어디에 흐르냐 그러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본 돈의 흐름은 그래요. 그래서 닭이 먼저 울고 아침이 왔다는 걸 알리면 그 다음에 다우가 와서 다우에서 전부 가져가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 그러면요 박사님 그 또 책에서 이 다가올 미래 산업에서 돈이 흐르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나스닥 다우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책에서는 전기자동차, 컨텐츠, 로보틱스, 우주항공, 바이오 이런 거 앞에서 다 말씀드린 거죠. 그럼 이런 거는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투자 시점을 말씀하시는데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2, 3년 내에 이 위기는 지나간다라고 다 전문가들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맥시멈 2026년 그리고 점도표식으로 이렇게 점을 찍으면 2025년이면 끝난다. 그러면 제 생각에 2024년 상반기쯤에는 그 가능성이 보일 거다. 그럼 언제 제일 어려울 거냐? 내년. 그렇게 나오는 거죠. 2, 3년 내에 이 위기는 지나간다라고 다 전문가들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맥시멈 2026년 그리고 점도표식으로 이렇게 점을 찍으면 2025년이면 끝난다. 그러면 제 생각에 2024년 상반기쯤에는 그 가능성이 보일 거다. 그럼 언제 제일 어려울 거냐? 내년.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저는 이제 박사님의 채널을 보니까요. 오늘 이걸 제가 청기 조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주항공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 우주항공은 모든 소위 말하면 과학기술의 종합 오케스트라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셀룰러 폰도 통신기술에서 나왔잖아요. 군사통신기술. 그러니까 1950년대에 실리콘밸리를 가장 많이 지원한 게 미국 국방부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위성도 그렇고 모든 과학기술의 발전은 아까 제가 지도도 군사라고 했잖아요. 군사용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항공 기술 안에 통신기술도 들어가 있고요. GPS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위성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간 시스템 반도체 기술도 들어가 있고요. 드론 기술, IoT 기술, DC,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기술, 모든 기술이 우주항공에 다 집적이 돼 있어요. 아니면 해저 케이블이에요. 그렇죠. 광 케이블에 깔려있겠죠. 근데 광 케이블은 데이터를 콜렉트하는 기능은 없어요. 이거를 전송하는 기능은 있어도. 근데 우주항공 기술은 데이터를 콜렉트해서 뿌리고 나누고 하는 분석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 내용을 봐서는 우주항공 기술이 발전된 국가가 통신, 정보, 그 다음에 그 IoT, 사물인터넷 모든 기능을 다 통과할 것이고 그 기술을 국제 표준화시킬 것이고 표준화가 된다면은 아마 그 룰을 직접 만들어 갈 것이다. 개인정보법이든지 뭐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기술 관련된 특허권 관련된 법을 그 나라가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우주항공 기술이 저는 일단은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면 만약에 그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직장인분들이 월 한 1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소액 일부는 이런 우주항공을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까요? 첫째는 세계 경제가 이렇게 10년마다 이렇게 질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선호법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00만 원 말씀하시잖아요. 월급이. 그럼 100만 원 중에 10%를 적금을 하라 그러면 저는 은행에다 그냥 집어넣는 스타일이에요. 100만 원 정도의 투자 여유가 있다고. 투자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금을 위주로 가는 스타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주식이냐 미국 주식이냐. 그럼 저는 외람된 말씀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한국 주식보다는 저는 미국 주식에 더 관심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1990년대 중반에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 이런 친구들이 상장할 때 주식을 샀으면 지금 몇 배예요. 그렇죠. 예? 국민연금은 뭐 했어요 그동안에. 주식 투자 안 하고 돈 그렇게 많은데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전화 와서 그래요. 아빠 그 주식 빨리 팔자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미국 전기자동차에서 주식을 샀는데 이게 많이 떨어져 한 50%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그거 왜 팔어? 환율이 지금 30% 올랐는데 환율 제하고 나면 아빠 돈으로 거의 뭐 20% 손해 안 났어. 팔지 마.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 주식을 살라 그러면 지금 들어가면 안 되죠. 환율이 1,400원 주고 바꿔야 되니까 30% 올라야 똥돈이에요. 나중에 환율 경제 위기가 지나고 나면 그런 계산을 다 해서 내가 동양의 서학개미가 될까 동학개미가 될까를 구분하셔서 나는 리스크 성향이 중립이다 선호다 이걸 다 판단하셔서 공부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미국 주식 좀 위주로. 저는 그렇게 이제 엄밀하게 딱 말하면 정직하게 말해서 한국 주식은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 주식에 작전 아닌 주식 있나요? 옹달샘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주식에 작전 아닌 주식 있어요, 없어요? 저는 대형주 위주로 해가지고 코스닥이나 이런 거 잘 몰라서. 근데 거기는 좀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공모주, 사모주 있잖아요. 그 작전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공영방송이 아니니까 사적인 채널이니까. 자, 공모주, 사모주가 있어요. 공모주라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증권거래소에 HTS를 열어가지고 계좌 열어가지고 거래하시면 이게 공모주예요. 그죠? 사모주는요. 자산운용사에다 돈 맡기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 쓰잖아요.
3년 동안 돈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불려서 돈 불려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뭐죠? 옵티머스나 라임 같은 애들 만나면 박살나요. 그래서 전부 차노조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장단점들이 또 다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제가 왜 자꾸 미국 주식 이야기를 했냐면 시스템적으로 한국 주식은 아직까지 금융시장이 성숙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도덕적 해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눈이 뭘 사야 돼요? 언제 사야 돼요? 얼마에 팔아야 돼요? 이게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 주식을 사야 되느냐? 이 주식의 미래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 선행은 안 되고 이런 채널을 보면 전부 다 뭐 무슨 주식 안 사놓으면 뭐 후회할 거다 뭐 전부 그런 이야기잖아요. 언론을 봐도 100만 원 가지고 뭐 100억 만들었다는 그런 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앉았으니 저 같은 사람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떴다방 사람들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옹달 책방 같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제 의견이 100%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냉정한 돈 투자는 냉정하게 하셔야 돼요. 냉정한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동산은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시나요? 그 부동산 이야기 간단하게 하면 네. 부동산은 카르텔이잖아요. 카르텔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행사, 네. 시공사, 그 다음에 그 시공사가 건설사죠. 네. 그 다음에 분양하는 업체, 네. 그 다음에 입주 관련해가지고 또 관리하는 업체,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관리사무소 이렇게 돼요. 아파트를 전제했을 경우에. 그러면 여쭤볼게요. 시행사는 전반적인 시공과 분양과 입주를 다 관리하는 거니까 그럼 시공사가 땅을 매입한 그 땅에다가 공사를 시작을 한다.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야 되잖아요. PF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금융기관이 끼죠. 네. 그러면 이 금융기관이 양질의 시공 같으면 대형 은행들이 끼는데 양질이 아니고 2차 금융이면 저축은행 같은 네. 은행, 이금융권이 끼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분양하면 그 길거리에 가면은 왜 이렇게 클리넥스 티슈 박스 하나 들고 들렸다 가세요 그러잖아요. 호객행위 하잖아요. 그럼 들려가면 이제 분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저는 호기심이 있어서 다 들여다봅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얼마고 뭐 어떤 편의시설이 돼 있고 이 아파트는 적어도 전세가 얼마 나올 수 있고 월세가 얼마 나오고 투자액이 얼마니까 노후 투자에 좋고 이런 것만 이야기해요. 나쁜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면 구매자 입장에서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를 누가 줘요? 이 분양하는 분양사무소로 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계약을 하고 만약에 입주할 걸로 했는데 2025년에 입주하기로 했다. 라고 했는데 입주 시점에 그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입주를 못하는 상태가 발생했다. 내지는 알고 봤는데 입주 조건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정부가 뭐 개발하려고 했던 내용이 늦어지더라. 이러면 전세가 월세가가 떨어지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서 용산에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가 2017년도에 분가된 상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상가들이 처음 분양할 때 5%, 6% 막 이야기하고 예, 이마트에 뭐 이마트가 들어올 수도 있고 막 선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가 산 분들이 계세요. 근데 팬데믹이 또 와버렸잖아요. 임대가 안 나가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부동산 시장에 가격을 올리는 본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시행 시공을 했으면 적절한 원가에 대한 정부의 국토해양부가 관리 담당가면 부처면 분양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 대비해서 시공을 했을 때의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 안전한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유틸리티가 안전한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 값비싼 모델이 나와서 이 아파트에 오시면 행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모델한테는 수십억 원의 모델료를 주고 시청자들에게는 이런 카르텔 내용들을 제대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파트를 많이 입주하고자 한다 그러면 층간소음의 그 두께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방음제를 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단열재를 어떻게 저는 이게 관심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분양 내용은 제가 다녀본 아파트 분양 사무소에서는 못 들어봤어요. 디자인이 어떻고 방이 몇 개고 화장실이 어떻고 이것만 멋지게 인테리어를 해놓고 있지 벽을 딱 잘라가지고 층간 두께가 지금 몇 배다고 여기는 어떤 단열재가 들어갔고 바닥을 딱 단막으로 만들어가지고 방음이 어떻게 돼 있으니까 어린애들이 몇 대도 높이로 뛰어도 이런 데이터 내용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데이터 내용이 없는데 부동산 시장을 놓고 우리가 가격을 막 올려요. 왜 올렸을까요? 탐욕이죠.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돈 얼마나 많이 풀었습니까? 집 사다 했죠. 금리 낮았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반값으로 떨어지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영수 이사 같은 분은 2019년이 최고점으로 보면 20%, 2017년은 최고점으로 보면 DSR 기준으로 해서 약 40%가 집값이 과대 계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떨어질 것이다. 2019년에서 20%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2019년 대비 20%는 빠진다고 보는 거죠. 2019도 지금 보면 낮은데요. 그렇죠. 근데 서영수 이사 말은 그때가 최고점이라고 볼 때, 기준연도를 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40% 정도 집값이 빠진다라고 하는 근거가 거기에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집값은 40% 빠지면은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에 가까울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이금융권 부도 사태가 벌어지고, 이 금융 사태가 벌어지면 이제 환율이 뛰고, 환율 뛰면 금리 뛰고, 다 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실물 경제로 전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 경제는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 최악의 시나리오. 그 주식은 이렇게 변동성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뭐 1년에 뭐 이렇게 쭉 떨어지더라도 뭐 한 6개월 1년 있으면 오르고, 아까 뭐 3년이면 이렇게 또 다시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그 부동산은 좀 이 주기가 좀 긴 건가요? 하락 사이클이 한번 오면. 그러니까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돈이 얼마나 빨리 흘러다니느냐에 따라서 이 속도에 따라서 그 자산의 움직임의 변화가 큰 거죠. 부동산은 보통 집을 사면 일반인들은 10년, 20년 사시잖아요. 투기하는 사람들은 뭐 갭 투자해가지고 몇 년 만에 굴리고 지금 강남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 사모님들이 아마 부동산 그 가격에 대한 논의가 많으실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생각하는 게 막 돌리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갯놀이인 셈이죠. 갯놀이. 그러니까는 부자들이 부자들에게 비싸게 팔고 또 돌리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 20억, 30억짜리를 갖다가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삽니까? 부자들끼리 사고 팔고 하겠죠, 자기들끼리. 그러면 부자들이 노는 세상이 따로 있고 서민들이 노는 세상이 따로 있는데, 일반 서민들이 5억짜리, 6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나도 20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져보자 그러면 이제 무리수가 따르겠죠. 그 무리수의 리스크를 지고 딱 들어갔는데 금리 오르고 환율 오르고 이래버리면 이제 여기는 잘못 판단하신 게 되는 거고, 소위 말해서 이제 뱁새고 황새 따라가다 가랭이 깨진다 이런 표현이 좀 강합니다만 그렇게 되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무주택자가 이제 지금을 조금 기회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아까 그 소영수 이사님 같은 분들이 좀 기준을 제시해 주셨던 거 그런 걸 좀 잘 참고해서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좀 가이드라인 삼아서 접근을 시기를 이렇게 좀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그 본분 능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내 소득이 연봉 5천이다, 뭐 8천이다, 또 내 부모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없다. 또 나는 이런 직종에 있어서 이 정도의 연간 소득이 계속 안정적으로 발생된다, 안 된다. 이거를 자기가 판단해야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무시하고 집값 오르니까 집 사야 되겠다. 이거는 서프라임 위기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위기가 뻥 터지면 이건 대책이 없는 거고, 내가 모든 걸 철저히 준비해서 집을 살 때 나는 5억짜리 집이면 돼. 나는 강북이어도 돼. 내 회사 근처에 대 조건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매를 했으면 집값 떨어져도 그렇게 큰 그게 없어요. 근데 이건 너무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잖아요. 이상주의적인 이야기고.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남 집값은 오르는데 내 집값은 안 오르고 그냥 있다. 배 아프죠. 그래서 투자의 어떤 효력도 보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봐요. 근데 세월을 놓고 보면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강남 집값이 비쌀지 모르나 통일이 됐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강북 집값이 비싸겠어요? 강남 집값이 비싸겠어요? 강북이요. 그렇죠. 네. 강북이 비싸질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의정부 동두천 집값 엄청 비쌀걸요? 그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감각을 가지면 결국은 주거는 주거일 따름이지, 주거는 투자나 투기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대상은 될지언정 투기의 대상은 아니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아, 네. 그 박사님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설명을 듣고 하니까 이게 뭔가 이 투자나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길게 보고 또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것에 좀 집중을 하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박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옹달 책방에 나와서 우리 옹달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많은 걱정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걱정이 안 되시겠습니까? 내가 투자한 돈에서 지금 자본이 빠지고 있는 상황, 또 내가 투자한 부동산에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근데 어떤 분들이 다리를 뻗고 주무시냐면요, 자기 돈으로 투자한 분들, 또 자기가 실거주자인 분들은 큰 걱정 안 하세요. 이게 모든 것을 다 저는 대변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한다라는 개념, 나는 어디까지 하면 이게 무리다라는 개념을
남들한테 이야기 안 하시잖아요. 나는 얼마 연봉 받다 이런 말을 안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자기의 입장을 철저히 분석하셔서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지금은 가지실 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러기 위해서 다가올 미래 부의 흐름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가올 미래 부의 흐름의 곽수종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